써온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워낙 전문가들이지만 나이가 뭐 40이라면 40년 동안 쓴 거, 90이라면 50년 동안 쓴 건데 한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제가 하고 있는 말도 이 말도 한글이고요. 우리말에 대한 건데 어떻게 보면 새로울 게 없어 보이고 근데 이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또 좀 이렇게 새로운 그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예, 뭐 여기 우주원리와 과학성을 겸비한 세계 유일의 문자 한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은 한글이라고 하고 세종대왕 창제 당시에는 훈민정음 그 이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쭉쭉 나올 텐데 솔직히 이제 이게 그 원문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한글로만 오늘 다 하려고 한글로 풀어놓은 거예요. 한문으로 된 걸 다 볼 수 없고 원문 보면 또 이제 옛 글자라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한글로 푼 건데 이제 조금 이렇게 외국에서 푼 거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번역이 약간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되게 중요한 것만 할게요. 이 그림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남과예요. 도미니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하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아마존의 가라야 부족은 왜 말을 더듬어? 이렇게 하면 이제 코가 막혀서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말이래요, 말. 저 사람들은 비음으로 말을 한다. 그리고 이제 페루의 인제족은 밥 먹었으로 인제제. 이 밥 먹었어요. 이거는 이제 밥 먹었다는 뜻이 인제제. 이게 밥 먹었다는 거니까. 이라고 제만 써요, 이제. 인제족이래요, 인제족. 그러니까, 와, 저런 거 보면 한글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인제, 이런 것도 있고, 남자, 여자가 다른 말을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야,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 머리들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잘 쓰고 있지? 자유조세로. 그리고, 뭐, 이제 우리 민족이, 근데 이제 PT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실험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28개의 자우가 모음으로 세계를 변하게 나간다. 그래서 뭐, 외국의 언어학자 샘슨이라는 사람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한글은 세계 어떤 나라의 문자에서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체계다. 한글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가운데 하나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뭐 한글 세계적인 말문법이다 이렇게 하고 뭐 극찬을 하죠. 우린 너무 익숙해져 있죠 이런 거. 근데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더 극찬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걸 뭐 이것저것 쭉 봤는데 그 창제 원리를 제대로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의 우수성, 지금 훈민정음 창제 세종대왕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글만 되면 어떻게 디지털 문명이 열릴 거라고 뭐 이렇게 디지털이 딱 맞는 식으로 이렇게 창제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감탄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두 번씩 자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건 뭐 작년에 나온 작품가에 보니까 이걸 이제 실제 스마트폰 그 자판으로 이렇게 합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 가획의 우수성에서 서울이라는 말을 쳤을 때 8번 누르면 되고 영어로 글자 수 자체는 더 짧을 수도 있는데 SE 이렇게 되는데 13번 쳐야 되네요. 13번. 물론 이제 다른 서양식 아이폰 자판이나 이런 거는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 하루 만에 배우고 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침 글자라고 합니다. 하루 아침낮을 배우면 거의 다 이건 똑똑한 사람으로 다 할 수 있고 IT 강국의 발판이나 그래서 세계 공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 이걸 추진하려는 한국 사람 외에 외국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전 체계 장차 우리나라 말벌들을 세계사는 배워가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또 할 거니까 이건 PT 제가 급해서 제대로 못 넣긴 했는데 재밌는 그림 아니에요?
네. 외국인이라고 하고 한글로 쓰는 걸, 저걸 근데 걔네들이 멋있다고 입고 다니거든요. 이거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쪽에 무슨 향후회? 뭐 이런 글자 쓴 걸, 뭐, 향후회 이렇게 쓴 걸 입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뭔 글자인지는 모르는데 디자인이 한글이 예뻐서. 우리도 왜, 뭐 이렇게 영어로 된 거 있잖아요. 무슨 야구, 뭐 LA 다저스 뭔지 모르지만 모자 쓰고 다니고, 뭐 이상한 글자, 바보, 막 이런 데 영어로 바보, 뭐 이런 건데도 멋있다고 이렇게 하는 적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이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죠. 좀 옛날 건데 여고하는 거죠. 이상한 뭐 이렇게 한국 했지 해가지고 이상해요. 근데 이게 좋은가 봐요. 한글 모양새가 이렇게 보기 좋은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한글로다가 이름 써주는 거 되게 좋아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계 문맹 퇴치, 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문맹 퇴치 커다란 공을 세우는 사람들, 그런 단체나 개인한테 주는 상이 킹세종 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는 실제 진짜 한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수상한 사람들 사진이에요. 세종대왕 그 저기가 있고,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에는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 국제고등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데예요. 근데 여기는 세종대왕 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써서 여기는 무조건 한국어 공부를 시킨대요. 제1외국어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아예 고등학교 이름이 세종대왕 고등학교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폴란드 세종대왕 고등학교 이렇게 써있죠? 네. 재밌죠, 그죠? 네, 이 정도였나? 근데 이제 한류가 뭐 우리 저쪽에는 박찬아 우리 한류 국가회 의장님한테 들으니까 작년에 올해인가? 한류 인구가 세계 2배로 늘어났대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류가 어마어마하게 퍼지는데, 그 다음으로 번지고 있는 게 이제 이 여파로 이제 한글 공부하는 그런 좀 있죠. 한국어 가르치는 세종학당이잖아요.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뻗어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뭐 이제 실제 인도네시아 원주민 찌아찌아족은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어서 여기 이제 한글로 이렇게 쓰도록 번역이 이렇게 글자가 교과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찌아찌아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한국어는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글자를 차이해서 자기말로 쓰는 거죠. 볼리비아, 아이마라, 인디언 부족에게도 한글이 최근에 보급됐대요. 최신 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유엔에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고요. 자, 이제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잠시 들어가 볼게요. 테레본은 이제 뒤에 이제 하겠습니다. 창제 과정을 먼저 보면, 1428년에 진주의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살해를 했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요.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성군이잖아요. 굉장히 충격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영상 안 보는가? 끊어졌네. 잠깐 볼게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여기 다 카피를 했는데 시간 해볼게요. 이거는 이름을 제가 안 바꿔놔서. 1433년 7월 19일 경주에서 세종에게 특이한 보고가 올라온다. 곱살에 사는 양라는 여인이 주문을 외워 사람을 죽여낸 것이다. 의국을 품은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억울한 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양반계급과 중민, 뭐 상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아주 이제 진짜 무지행의 백성까지 있는데 글을 모르니까 이제 권력의 문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자를 안다는 걸로 인해서 사대부들이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데 백성들은 이제 억울함에서도 무조건 당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기만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한 일이 이제 이게 표가 다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책을 제대로 봤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해서 굉장히 충격받고 상당히 심술하는 효행을 알릴 수 있는 책을 펴내요. 근데 그림을 많이 그려서 최대한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하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별로 안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도 농사직설 같은 책을 이렇게 나중에 내고 이렇게 되는데 그 농사를 이렇게 좋은 농법을 퍼뜨리려면 글 같은 걸 쉽게 읽게 해야 되는데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퍼지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해도 백성들이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글을 이렇게 한 훈민정음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창제를 하게 된 날이 이제 창제일이 음력으로 해서 이제 1443년 아까 이제 이렇게 1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갖고 세종이 한 10년 이상을 계속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역사적인 순서가 있고요. 그래서 12월 30일 창제를 했는데 창제를 하고 3년을 기다리죠.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신 성격이고 그 누구보다 뭐 신하들 누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학자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3년 동안에 이렇게 검증 기간과 여러 가지 신하들에게 이제 집현전 일부 학자들에게 이걸 이제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갖다 계속 또 연구를 하셔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완성을 기해서 이제 그 완성일이 1446년 9월 상순으로 그래서 요 정인지의 집현전 그 배제학인 정인지의 요 기록에 의해서 요걸 이제 양력으로 배반하면 10월 9일이라서 그게 이제 남한의 한글날이 됐고 이제 북한은 뭐 좀 다른 날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이 한글날이고요. 여기는 하고 그래서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1443년 이렇게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문청까지 설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되고요. 신숙주 성산문에게 명하여 한글을 만들게 하다라는 용제 총화 기록인데 이건 잘못된 기록이지 않나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착각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한글은 세종대왕이 거의 혼자 하고 이제 아마 왕자와 공주들과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우리 뿌리 깊은 나무 다 보셨죠? 그럼 안 보신 분? 옛날에. 네. 거기 보면 이제 집현전 학자들이 이제 엄청난 반대를 하죠. 그 반대하고 상소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한글 참여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증거 얘기도 하죠. 여기 보면 정인지가 집현전 대제학이고 최만리가 이제 부제학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잠깐 이것도 뭐 재미삼아서 보고 갈게요. 무슨 재미난 얘기들을 하고 있었나 보고. 이 괴벽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 과일로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들어들 보시겠소? 이것은 내용인즉 어쩌고저쩌고 잔뜩 써놨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글자를 창제했느냐 창제를 했으면 포기를 해라 오늘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왕평을 확실지하겠다 이거지요.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소설 설정이 있는 게 뭐냐면 창제를 못하게 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세력이 이렇게 왕자를 납치해갖고 죽이겠다. 상대를, 한국을 창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극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거꾸로 왕자가 참여를 했다. 위를 좀 해야 되군요. 왕자가 참여했다는 것도 여기 이제 잠깐 나오죠. 예. 그래도 이제 세종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오늘까지 답을 하라 했으니 해야겠지요. 그것에 대한 과인의 답은 이렇소.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것이 아니 이놈들이 왕손을 납부하려 겁박을 하면 과인이 이게 무슨 수가 따르겠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나 보고. 아니 우리 조선의 조정과 왕실 이리도 무섭게 안한 말이오. 제가 방편되던 나무에 악에 관한 문제이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오. 왕평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대사를 거르치길 바라지 않는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오. 글자. 과인이 은밀히 글자를 만들고 있다. 만들 수 있고 말이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됐소. 과인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소리를 본다는 우리 조선의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전하! 조선의 글자! 네, 이제 최말리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을 만드신다는 것은 천군한 마음보다 가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경연에서 죽도록 할 터이니 준비들 하시고. 하여튼 이렇게 영상 봐가면서 하는 게 더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포트가 없으니까 막 약간 깨지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이제 이쪽에 이제 화면에 잘 잡히던 거기가 이제 정인지라고 해서 대제학이고 지금 최말리는 부제학인데 집현전. 그래서 이제 정인지는 이제 알고 있었고요. 이제 최말리는 이제 처음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고 상수 올렸어요. 근데 여기 뭐 드라마에서는 막 거의 죽일 것처럼 이렇게 반대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그 세종이 호통치면서 이제 그냥 끝장나요. 그래서 이제 싹 정리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반대하고 이제 좀 말 바꾼 사람이 장 100대 때리고 가둬버리고 이렇게 그냥 하니까 약간 꼼짝 못하고 이렇게 이제 쓱 넘어가게 되거든요. 물론 그 뒤로도 사실은 좀 이렇게 계속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상소내용, 최말리의 상소내용. 첫째, 세종국자 창제의 소식을 중국이 알게 되면 비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이 옛글자와 반대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옛글자에 되는 게 아닌가 하고. 둘째, 언문을 쓰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글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중국 주변에 몽골을 포함해서 글자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자기 글자들이. 근데 이제 그런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사대주의 이제 그런 당시의 전형적인 학자의 모습이고. 셋째, 설충에 이두가 있는데 굳이 언문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두는 한문보다 더 쓰기 힘들거든요, 사실. 음을 쓸 때도 있고 뜻을 쓸 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넷째, 말과 글이 같아도 어리석은 백성의 원통함을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 엄청 도움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세종이 경로하도록 만든 건데 세종이 진짜 그 자리에서 물건을 집어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섯째, 문자의 복음은 다 국가의 대사인데 어째서 조정 대신부가 충분히 협의도 됐으면 임금이 독단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사대부의 그런 의미 보이죠. 왕은 우리 모습을 된다. 여섯째, 왕이 외고식을 정치인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원문이 조금 더 이익되는 없는데 세자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세자도 후민정 장제의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세종대왕은 이 왕실을 아주 자기 가족들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세자가 이 일에 정신을 쏟으면서 시간을 보내니 이는 시급히 닦아야 할 학문의 소요가 심하다. 라고 불평하는 것으로 봐 아들 문종과 문종이 이제 왕이 되니까요. 그리고 딸 정의공주 등을 조교로 삼아 세종 홀로 창제에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어떤 도움을 좀 받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간단히 보면 경노한 세종대왕이 뭐라고 했냐면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예법에 위반된다고 그러는데 설충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 칠음에 자모가 몇인지 말해라. 입을 그냥 싹 닫고 꼼짝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통 몇 번 치니까. 근데 그 언어학자의 위대한 면에 이제 꼼짝 못해가지고 학문적으로 이제 완전히 진 거죠. 이거는 뭐 TV에서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저기 문화에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주변 기억리을 뭐 이런 것까지 다 새겨져 있네요. 그죠? 세종대왕이 여기 이렇게 용포에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나오더라고요. 국가에서 돈에다 이 정도 새겼으면 뭐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그 역사 스페셜, 유인춘 씨가 역사 스페셜 진행할 때 나왔던 환단고기 편에 가리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환단고기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는 전혀 다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만 년 전으로 거슬러가는 역사, 아시아 대륙을 넘나드는 강한 영토, 전설적인 영국의 이야기까지 이 환단고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상고사는 참으로 눈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담겨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자입니다. 문자, 낯익은 문자죠. 이것은 이 환단고기에만 나타나는 문자인데 이 책에서는 이것을 가림토 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글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생긴 이 가림토 문자 이미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 환단고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가림토 문자를 쓰기 전에는 태고 문자인 녹도 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녹도 문자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 환단고기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려있는 이 환단고기에 따르면 우리 민족, 문자를 만든 최초의 민족이 됩니다. 더 크게 최초 문명국가를 세운 민족이다. 중국과 아시아 각국의 이 문명을 접한 하늘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뭐 역사적에서 이 정도 소개했으면 뭐 아주 훌륭하게 잘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이전에 뭔가 다른 게 더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단초가 이런 겁니다. 정인지가 남긴 한글 창제 미스터리 해서 지금 영상을 너무 앞에 많이 보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고 들어가야 이제 좀 더 이렇게 쉽게 되실 것 같아서 이런 게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자방고전이라고 해서 이제 훈민정의 해례에 요 네 글자가 나오고요. 이제 세종실록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이게 뭐냐면 이제 글자를 모방을 했는데 고전에서 모방을 했다. 그래서 훈민정을 창제를 했다. 근데 이건 진실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은데 국내에 있는 모든 언어 한글학자들은 전부 다 이제 환단고기를 배제하고 미설하고 생각하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이게 뭐 고전 옛날에 무슨 글을 가지고 모방을 했다는 거야 옛글을. 그래서 딴 데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황당한 미신이 이제 몽고 그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 이렇게 시켜서 만든 파스파 문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또 막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에서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짧으니까요. 잠깐 볼게요. 좀 좋은데.
그래갖고 이게 파스포트 문자라고 보통 뭐 학자들이 이렇게 일부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초성, 중성, 종성이 이렇게 한글 같은 경우는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잖아요. 이건 이제 그렇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사실 가림토 문자라고 해서 이제 단군 시대 때 있던 문자가 실제 있었으면 이건 거기서 파생됐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한글과 비슷하고 일본이 이제 지금 오히려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들고 이게 막 조작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시대 문자인데, 근데 이제 심하게 하진 않지만 앞으로 이거 가지고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에 이제 그 신화 시대 문자다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한글이 이렇게 일본에 곳곳에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죠. 그리고 읽는 순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발음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한글 학자들은 훈민정음이 뭐 15세기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인진을 할 때 왔던 사람들이 훈민정음을 배워갖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신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한글을 신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 근데 그거에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그 이전에 시대 문자가 발견되는 걸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일본을 너무 무시해서 사실 그런 건 사실로 볼 수 있거든요. 일본이 오히려 오래될 수 있거든요. 한글 이전에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조선에서 실제 나간 게 맞다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대로 된 설명을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환단국이 아니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제가 이제 요건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정인지가 얘기했던 옛글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종실록에 그냥 제가 뭐 작게 있으니까 제가 그냥 대충 볼게요. 이달의 상께서 이게 임금님이겠죠. 그래서 친히 언문 28자를 제작했는데 그 글자의 옛전자를 모방하였다. 그래서 언문을 모두 옛글자에 근본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뭐 부작 최관리의 상소문에도 아까 얘기했던 글자의 형태가 비록 옛 전문을 모방하고, 다 이 모방 얘기가 나와요. 시경준이라는 사람의 언서 문해에 보면 동방의 옛적에 통속으로 사용하다 문자가 있었으나 그 수가 불비하고 형태가 무겁하여 제대로 말이 못돼요. 사실은 2000였겠죠. 그래서 쓰이지 못했는데 우리 세종 임금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도다. 옛글자 계속 얘기하죠. 실제로 조선상고서에는 산수 가린다라는 게 나와요. 가림토, 가린다 환단국에 두 개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산수 가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조선상고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건데, 산수 가린다라는 말이 여진족 발음으로 산수 그리토라고 해서 인도로 가는 게 산스크리트어가 아니냐, 그거에 뿌리가 되는 게 가린다 문자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조력자로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제가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PT가 일 갖다 저희가 할 겁니다. 한동안은, 앞부분은. 근데 이게 이제 정의공주묘인데요. 굉장히 이제 한글 상대에 큰 도움을 준 공주님, 둘째 딸, 세종에.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대군들은 모두 풀지 못하고 결국 공주가 풀어바쳤다. 그래서 세종께서 무릎을 치며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에 큰 상을 냈다고, 욕이 한 몇백 명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기록에서 뭐가 있냐면,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려고 방언이나 이런 걸 사투리 같은 걸 지역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변은 이제 방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토착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 대군에게, 왕자들에게 풀어보냈는데 못 풀었어요. 근데 출가한 정의공주에게 보냈는데 아마 이게 뛰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바쳤어요. 큰 상을 내렸는데, 여기 나오는 변음과 토착에서 변음은 아마 사투리를 뜻하는 것 같고, 토착은 뭐냐,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 토착이라는 게 가림토, 단군 때 만들어진 한글의 원형인 가림토의 토와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이게 민간에 이렇게 쭉 내려오고는 있었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잘 못 풀고 되게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언문계라고 해서 여자들이 많이 쓰는 말처럼 돼 있었으니까 아마 이것도 그 공주가 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공주가 이렇게 뛰어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풀지 않았겠느냐 해서 이 토착을 가림토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TV에도 이렇게까지 소개가 됐죠. 변음과 토착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본론 내용으로 슬금 들어가는데요. 훈민정음 창제와 이함의 단군세기라고 제가 붙여봤고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휴등포 신문을 전체 편집하고 편집장인 이영로 씨가 자기 나름대로 환단고기 정보도 하고 해서 했는데 이 주장이 거의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신빙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쪽에 세종대왕이 아니고 이쪽에 계신 분이 이암이죠. 해춘 이암 선생인데 동민왕 때 이제 오늘날의 국무총리 겸인 문화시중을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제대로 쓴 적이 요즘 최근에 별로 없잖아요. 맨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국무총리는 그 만인지상의 자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그분이 이제 이 몽골의 침략과 여러 가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이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될 걸 알고 단군세기를 조술하게 되죠. 근데 이 단군세기를 조술하고 한 다음해인가 다다음해인가 이렇게 돌아가셔요. 아니 국무총리가 쓴 책이에요. 국무총리가 쓴 책은 국민들이 어쨌든 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책이 귀한 때인데 국무총리가 썼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넷째 아들 이강이 있었어요. 근데 이강, 넷째 아들 이강의 외아들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원이에요. 이원. 근데 이원은 이암 선생의 손자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된 거야. 한 몇십 년, 기껏해야 한 50년, 60년 그 이상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 이원이라는 분이 이암의 손자인데 세종대왕이 세자 시절, 왕 수업을 받고 있는 시절에 스승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세종대왕에게. 그죠? 백성을 사랑하는 위대한 성분인 세종대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였고 세종대왕이 왕이 됐을 때 세종대왕이 뭐라고 하냐면 종묘에 가서 종묘 사실이라고 종묘에 가서 그 즉위신고를 해라. 그 수많은 그 선대 왕들한테 조상님들께 그러니까 굉장히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세종시는 우의정도 잠깐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암의 손자였으면 당연히 할아버지가 쓴 책을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의정 정도 했고 왕의 스승 역할도 했으면 단군세기를 안 바치는 것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안 바치는 게 이상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있으면 안 바쳐도 세종대왕은 읽었을 확률이 높죠. 그죠? 근데 이 단군세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결정적인 내용인 거죠. 어시에 명상당 을보록하사 찬정음 38자 하시니 시위 가림토라 기분이 왈 밑에서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이에 가륵단군 3세 가륵단군께서 단군이 47분 중에 3세 굉장히 단군 시대 초기 단군 시대 때죠. 그래서 삼당 을보록 이게 뭐냐면 단군께서 삼당 을보록의 명을 해서 글자를 만들게 했다는데 사실은 이제 단군께서 만드신 거죠. 이건 임금이 시킨 거니까. 근데 삼당은 뭐냐면 화랑이죠. 화랑. 단군 시대 때 화랑. 그러니까 화랑하면 실제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화랑 아니에요. 그죠? 이 삼당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삼당, 삼수가 들어가 있고요. 을보록의 명에서 적음 38자를 지키겠다. 근데 이것이 바로 가림토이다. 완전히 다른 쪽에는 가림다라고 나오고요. 근데 가림이 이렇게 이제 언어라는 게 이건 저거고 이건 저거라는 게 가림인 거잖아요. 가림. 뭐 이렇게 분별하는 걸 할 때 가림이라는 뜻으로도 얘기를 하고 다른 뜻도 있고 그러거든요. 토. 그래서 흑토자와 다른 글자를 쓰기도 하고요. 땅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자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중요한 힌트가 여기 가림토에 있어요. 글자 순 배치된 순이 되게 중요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나오는 바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가림토가 있고요. 이 가림토가 훈민정음의 원조였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글 다 뭐가 있다 한두 개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실체가 없어. 판단공개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전 역주본 판단고기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이제 큰 깨달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해석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가림토의 첫 세 글자가 요거예요. 빨간 거. 이렇게. 점이 뭐냐? 이따 다 나오겠지만 저 점은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천. 그리고 이 다음은 뭐 이렇게 났지만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내리 그은 게 이제 인간이고 이렇게 평평하게 이제 땅이죠. 그래서 천지인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가림토의 첫 세 글자가 왜 천지인이냐? 이것 자체가 벌써 이제 삼신사사입니다. 삼신사사. 우리 민족의 삼신사사. 그래서 삼신사에서 나온 천지인 삼재를 나타낸다.
그래서 흔히 이걸 음양오행론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물론 음양오행론으로 다 이 구조가 돼 있어요. 주역의 원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원조는 사실은 삼신 사상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음양오행론도. 그래서 음양오행론으로 한글의 소리체계를 설명하지만, 한글은 사실 음양사상의 출원처인 신교의 삼신오제 문화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이제 다 잃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될 거죠.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가림토에 그렇게 저기를 그냥 우연히 저렇게 셋을 배치했겠어요? 이것은 가림토라는 건 원래 삼신문화에서 나온 거다, 천진에서 나온 거다, 이걸 딱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환단고기의, 성경 환단고기에 좀 정리된 부분에는, 빨간 부분 그쪽만 보면, 그래서 배달과 고조선이 창제한 문자를 기록하여 고대 한국이 문명의 발원처다. 문자는 문명 발생의 이제 필수 요소이고요. 그래서 초대의 환웅천왕이 신지 혁덕위에 매여하여 녹도문을 먼저 창직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쓰기가, 대중화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나중에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제 가림토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상 이 녹도문을 그 이전에 대한 건 없으니까 가장 오래된 문자. 그냥 초대 환웅천왕이면은 그 아무리 뭐 세계에서 서양 중심으로 볼 때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문자가 뭐 수메르 문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더 오래된 거죠. 사실 세계 최초의 문자가 되는 거죠. 뭐 다른 이론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토 창제와 역사적 편찬에 대한 게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세종대왕이 이게 성리학의 나라인 유교 중심의 나라인 그런데 세종대왕이 단군 사당을 줘요. 단군 사당을. 이것도 뭐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뭘 좀 봐야 되겠지만, 단군 사당만 지는 게 아니고 태일전을 또 줘요. 태일신도 보시고요.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 신교문화에 있는 걸 다 해요. 다 하거든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유교만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평양에 단군 사당을 짓게 했냐. 근데 이거는 단군세기를 보지 않고는 그렇게 어려웠을 거다. 단군세기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 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해보면, 가림토 문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훈민정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몇 글자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여기 28자, 38자 해가지고 10자가 빠지죠. 근데 여기 보면 약간 P자, 알파벳 비슷한 것도 있어서 뭐 그런 거에 원형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몇 자가 더 빠져서 이제 24자의 지금 한글을 우리가 쓰고 있죠. 네. 주시경 선생과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중에 학자들이 나오면 일본 신대 문자가 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일본 신대 문자를 가만 보다 보면 가림토 문자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본 신도 문자가 가림토의 영향을 받은 거지 훈민정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확정 짓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녹도문에서 이제 그 사슴 발작을 보던 배달국 시대의 문자가 어려워서 좀 쓰이지 않다가 이게 중국 한자의 기원으로 작용을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가림토 문자가 이제 녹도문에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고 또 녹도문을 또 정리한 거다 또. 그래서 나중에 훈민정음이 나오고 그게 일본 신대 문자에 영향을 주고, 사실 이 이외에 수많은 문자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산목, 전목이라는 글자도 나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게 환단고기 역주본에 정리된 거는 동방 고대 문자의 배부에서 신시, 배달, 신시, 청구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걸 문자들의 이렇게 탄생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해례본 얘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해례본이 어떻게 해서 발견됐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이제 보실 텐데요. 해례본이 사실상 지금 다행히도 2개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확실히 있고, 지금 볼 영상에. 다른 하나는 또 있는데, 그 소장자가 상주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강송본. 상주에 있는 어떤 소장자가 욕심부려가지고 지금 이제 법정 싸움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엄청난 국보급에 그게 불탔어요. 근데 누가 불을 질렀는지도 모르는데, 재밌는 건 이제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그게 거의 뭐 100억, 몇백억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숨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동네에는 뭐 소방사 다 출동해서 저 집에 집이 불타면 국민들과 혈액물이 사라진다 해갖고 막 난리가 나서 내가 불 끄러 갔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기 물 뿌리라고 그래가지고 물 뿌려갖고 이렇게 물 뿌렸더니 벽을 뜯더니 그걸 막 이렇게 뭘 하나 뭐 비닐봉지 같은 거 신문에 있는 걸 꺼내더니 막 산으로 들어가더니 그랬더니 이제 이게 법적 문제가 걸려있어서 자기 거를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또 도망가서 다시 이제 조용히 내려오더니 불 다 꺼지고 나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숨기고 있더니 지금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주본이 있고 이제 안전하게 지금 보관되어 있는 간송본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송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이 훈이들이 어떻게 원리로 나오게 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문자의 경우에 세계적으로 생일이 있는 문자는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주 생일이 있는 날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화도 있죠. 강화에 많이 있지만 이런 국경을 위해서 전 국민들이 이렇게 축하하고 경축하는 이런 한글날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도 있고 나한테 해준 아버지도 있고 그러면 장모님도 있고 일제강점기 국문학자 김태준 제자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선생님, 저희 공간에 훈민정음과 비슷한 책이 있던데요. 김태준은 그 책이 1340년에 보낸된 훈민정음회의 진권임을 확인한다. 우리 말과 글이 다름없던 일제강점기 훈민정음회의는 민족문화재 수집가 간송 자녀들에게 전진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지 497년 회의에 써있던 한글의 원리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제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왜 저렇게 극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지 어느 학적으로 제자가 정신을 한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서 왔어요. 우리 집에 훈민정음회가 있어요. 외국에도 천천 등록하던 점 아닙니까? 1940년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조선어교육이 말살됐던 그 시기인데 문화 전체가 말살됐던 그 시기에 훈민정음회가 발견됐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포기하지 말라. 그런 힘을 실어주고 그렇지만 동료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빛과 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렇게 다 알려져 거죠. 그리고 당시에 정말 이 간송에서 학교에서 이 국민정음회를 구입할 때 11,000원을 주고 사셨다고요. 근데 그 당시 한 10,000원이면 가을 며칠, 진명철을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엄청난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기꺼이 정말 시간 갖기 위해서 집을 한 5채 이상 살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간송 선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사위일 거예요. 이 근처에 제자 앞에 이제 가는 사람이. 이제 1,000원에 팔려고 그랬대요. 장인한테. 근데 이제 아니다. 책을 알아보고 11,000원. 어마어마한 돈을 벌금을 주고. 근데 이 간송 선생이 이걸 가지고 이제 월남을 해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에 역대였는데 그때 이제 자기 전 재산 다 없는데 이거 하나 들고 있었어요. 훈민정음회는 대단한 거죠. 이제 이런 거 아니었으면 이 분 아니었으면 이제 찾아질 수도 없겠죠. 이렇게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 인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꼭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간송박물관이 그래서 생겨서 거기에 이제 보관이 됐고 국가 소유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자가 이제 저희 집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민정음 비슷한 책이 있는데요. 이거 이전에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거 교육 안 받았어요. 한글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창쌀 이런 거 보고 만들었다는 둥, 뭐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참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져요. 이게 철학적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일제가 그것도 만들어낸 거죠. 격을 떨어뜨리려고. 뭐 이렇게 됐었고요. 간송박물관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건 뭐 뒤에 나오겠는데, 이제 지금 잠깐 보이니까 얘기 드리면, 이게 이제 자음의